지금 밀라노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근데 같은 도시에서 10,000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나왔어요. 경찰이 최루가스랑 물대포를 쐈습니다. 예산은 1조 7천억 원에서 9조 원으로 4배가 뛰었어요. 노르웨이는 유치를 포기했고 독일은 시민투표로 거부했고 호주는 위약금 3,800억 원을 내고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올림픽을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6조 9천억 원짜리 하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올림픽 비용에 대해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1960년 이후 열린 올림픽을 전부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계, 동계 전부요.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예산을 초과하지 않은 올림픽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평균 초과율이 172%. 이게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 볼게요. 집을 짓는다고 칩시다. 건축업자가 3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설계도도 보여줬고 계약서도 깔끔했어요. 근데 다 짓고 나서 받아본 청구서에 8억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올림픽이에요. 60년 넘게 매번 예외 없이. 한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서너 번이면 관리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6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초과했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하계올림픽만 따로 보면 평균 초과율이 213%예요. 동계보다 더 크게 터집니다. 종목이 많고 경기장도 많이 필요하고 선수단 규모가 크니까요. 한국이 지금 추진하는 게 뭐예요? 하계올림픽입니다. 이 숫자가 실제로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 가장 극단적인 사례부터 볼게요.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당시 시장 장 드라포가 올림픽 유치 발표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올림픽이 적자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산은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 올림픽 치고는 합리적인 규모였어요. 문제는 경기장부터 터졌습니다. 몬트리올 주경기장이 기울어진 탑에 케이블로 지붕을 여닫는 구조였는데 설계는 멋졌지만 시공이 따라가질 못했어요. 공사가 계속 밀렸고 자재비가 치솟았습니다. 1970년대 초에 전 세계 육아 파동까지 터지면서 물가가 폭등했어요. 올림픽 개막일까지도 경기장이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미완성 상태에서 개막식을 치른 거예요. 최종 비용은 약 2조 원, 처음 예산의 7배입니다. 절대 적자가 안 난다던 올림픽이 역대급으로 터진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빚을 몬트리올 시민들이 갚아야 했습니다. 퀘벡주 정부가 담배세를 올리고 올림픽 특별 부담금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걷었어요. 이 빚을 갚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1976년에 올림픽을 열었는데 완전히 다 갚은 게 2006년이에요. 이자까지 합치면 총 상환액이 처음 예산의 거의 8배까지 불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상상해 볼게요. 1976년에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올림픽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와서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는데 거기서 세금이 빠져요. 그 안에 올림픽 빚 갚는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30살이 될 때까지 매달려 태어나기도 전에 열린 행사의 빚을 본인 월급에서 갚은 거예요. 몬트리올 시민들은 이 경기장을 큰 빚이라는 뜻의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올림픽의 자랑이 되어야 할 건물이 도시 전체한테 빚의 상징이 됐어요. 2006년에 빚을 다 갚았을 때 캐나다 뉴스 헤드라인이 이랬어요. 더 이상 빚지지 않는다. 축하가 아니라 안도의 뉴스였습니다. 5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다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게요.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 최고 경영자가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 기간 내내 비상 모드였다. 마감 기한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건 반대 단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올림픽을 직접 만든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에요.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로이터 통신이 올해 2월에 보도한 기사 제목이 이래요. 밀라노 올림픽, 예상보다 비용 초과, 준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 모드. 검소한 올림픽을 약속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9조 원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 예산의 4배가 넘습니다. 밀라노 거리에서 시위하던 시민들이 든 플래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법도 무시하고 빚은 시민한테 떠넘기고 1976년 몬트리올이랑 50년 뒤 밀라노.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민들이 하는 말이 거의 똑같아요.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올림픽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최소한 올림픽을 연 나라가 많이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면 좀 놀랄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약 60%가 방송 중계권이에요. 전 세계 방송사들이 올림픽을 틀 권리를 사면서 내는 돈이요.
약 30%는 글로벌 스폰서 비용이에요. 삼성, 코카콜라, 비자 같은 대기업들이 올림픽 마크를 쓸 권리를 사면서 내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합치면 전체 수익의 90%예요. 여기까지는 큰 돈이 도니까 개최국한테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먼저 약 10%를 자기네 운영비로 가져가요. 그 다음 약 40%를 전 세계 206개 나라 올림픽위원회랑 각종 국제스포츠연맹에 나눠줍니다. 개최국 조직위원회한테 돌아오는 건 나머지 절반 정도예요. 근데 비용은요? 경기장 짓고, 도로 깔고, 교통 시스템 만들고, 보안 인력 투입하고, 선수촌 운영하는 비용. 이건 거의 전부 개최국이 냅니다. 수익은 절반만 받는데 비용은 전부 내는 구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결혼식을 한다고 칩시다. 웨딩 플래너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객 절반을 데려올게요. 축의금은 제가 반 가져가고 나머지 반 드릴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식장 비용, 음식, 꽃장식, 주차장, 하객 안내 이건 전부 신랑 신부가 내세요. 축의금 반은 플래너한테 가고 잔치 비용 전부는 신랑 신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혼수비까지 지게 생겼는데 플래너는 다음 달에 또 다른 결혼식을 따러 가요. 빚은 그대로 남기고요. 이게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개최국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올림픽으로 돈 번 데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로스앤젤레스는 약 2,500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유일하게 의미 있는 흑자 사례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조건이 아주 특수했어요. 첫 번째, 경기장을 하나도 새로 안 지었습니다. 이미 있던 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썼고 대학교 기숙사를 선수촌으로 활용했어요. 건설비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두 번째, 세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시민들이 투표해서 공공자금 투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순수 민간 투자랑 방송 중계권, 스폰서 비용만으로 운영했어요. 세 번째, 시기가 좋았습니다. 1984년은 텔레비전 중계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라서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따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거액을 지불했어요. 기존 시설 완비, 세금 제로, 방송 시장 성장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조건을 전부 갖춘 도시가 세계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는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에요. 이 정도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겨우 흑자가 났다는 예외의 증거입니다. 이 구조를 가장 먼저 알아챈 나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볼게요. 2014년 노르웨이 오슬로,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보낸 요구사항 목록이 있었는데 보통은 비공개 문서예요. 근데 노르웨이 정부가 이걸 공개해 버렸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위원들이 묵는 호텔 방마다 매일 과일이랑 케이크를 갖다 놓을 것, 위원 전용 도로를 따로 만들 것, 공항에 위원 전용 입국 통로를 만들 것, 환영 행사에서 반드시 웃는 얼굴로 맞이할 것, 칵테일 파티를 열 것, 나라 대표들한테 보낸 공식 문서에 웃는 얼굴로 맞이하라는 항목이 들어 있었어요. 노르웨이 국민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왜 외국 단체 임원한테 과일을 갖다 바쳐야 하냐? 왜 전용 도로를 깔아줘야 하냐? 여론이 폭발했고 노르웨이는 유치를 접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구조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같은 시기 독일 함부르크 2024년 하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예상 비용이 약 9조 원이었습니다. 함부르크는 시민투표를 했어요. 결과요? 반대 51.6%, 찬성 48.4%.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올림픽을 거부했습니다. 반대 이유 1순위가 재정 부담이었고 2순위가 보안 비용이었어요. 그해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있었거든요. 올림픽 보안에 추가로 들어갈 돈까지 시민들이 직접 계산한 겁니다. 감동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한 거예요. 호주는 더 극적이에요. 빅토리아주가 2026년 커먼웰스 게임을 유치했습니다. 커먼웰스 게임이라는 건 영국이랑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4년마다 여는 종합 스포츠 대회예요. 올림픽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처음 예상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이었는데 비용이 6조 원 넘게 뛸 거라는 추산이 나왔어요. 빅토리아주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대회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위약금으로 약 3,800억 원을 물었어요. 안 하고 위약금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호주 감사원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취소로 인해 약 5,890억 원이 낭비됐으며 확인할 수 있는 이득은 없었다. 5,890억 원을 날렸는데도 안 하는 게 나았다는 뜻이에요. 대회를 강행했으면 그 몇 배를 잃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가장 최근 사례를 볼게요. 2024년 파리 올림픽, 파리도 검소한 올림픽을 약속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개막식을 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니까 가능해 보였죠.
에펠탑 앞에서 전 세계가 환호했어요. 그 감동은 진짜였습니다. 근데 프랑스 경제에 남은 건 뭐였을까요? 프랑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올림픽에 투입된 공공 지출이 60억 유로 이상이에요. 우리 돈 약 9조 원. 그리고 이 올림픽이 프랑스 경제 성장에 기여한 수치가 0.07%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200만 원짜리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 덕분에 벌어들인 추가 수입이 2,100원인 거예요. 9조 원을 쓰고 남은 게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관광 효과는요, 올림픽 기간에 파리 관광객이 엄청 늘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반대였어요. 올림픽이 새 손님을 불러온 게 아니라 원래 오던 단골 손님이 복잡하니까 다음에 가자 하고 발길을 돌린 겁니다. 파리가 이 정도인데 파리보다 관광 기반이 부족한 도시가 올림픽을 열면 결과가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이미 겪어봤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자체는 성공적이었어요. 감동적인 순간도 많았고 전 세계가 주목했죠. 근데 대회가 끝난 다음에 벌어진 일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평창 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은 경기장이 6곳 있습니다. 이 경기장들이 올림픽 끝난 뒤 6년 동안 낸 누적 적자가 355억 원이에요. 올림픽 끝나면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건물은 유지해야 하니까 난방비, 관리비, 인건비가 매년 나갑니다. 2019년에 연간 적자가 51억이었는데 2023년에는 67억으로 늘었어요. 적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는 이 경기장들을 하얀 코끼리라고 표현했어요. 갖고 있는 비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큰 물건을 뜻하는 말인데요. 선물 받았는데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오히려 짐이 되는 상황. 평창 경기장이 지금 딱 그 상태예요. 경기장은 남아있고 적자는 쌓이고 그 비용은 강원도민이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2016년 올림픽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6개월 만에 수영장에 녹조가 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건물은 방치됐어요. 수만 명이 환호하던 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리우는 올림픽 이후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올림픽을 열었던 도시가 파산 직전까지 간 겁니다. 평창이 리우만큼 극단적이진 않지만 경기장이 남아서 적자를 내고 그 비용을 주민이 세금으로 내는 구조는 똑같아요. 여기서 본론이에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6조 9천억 원이에요. 시설비가 약 1조 8천억 원이고 나머지 5조 원 이상이 운영비입니다.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전국에 있는 기존 경기장을 빌려 쓰겠다는 계획이에요. 분산 개최가 뭔지 풀어서 설명할게요. 보통 올림픽은 한 도시에서 열잖아요. 근데 전주 올림픽은 서울 잠실, 부산 아시아드 이런 식으로 전국 30개 넘는 도시에 경기를 나눠서 치르겠다는 거예요. 경기장 새로 안 지으니까 시설비는 줄어요. 근데 선수단을 전국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도시마다 보안 인력이 필요하고 숙소도 따로 잡아야 하고 관중 수송도 도시별로 짜야 해요. 그 비용이 전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시설을 안 짓는 대신 운영에 5조 원이 넘게 드는 구조예요. 투자 대비 수익률은 1.03입니다. 1보다 크면 이득이고 1보다 작으면 손해인 건데 겨우 1.03이에요. 6조 9천억 원을 넣으면 약 2천억 원 정도가 남는다는 뜻인데 이건 모든 게 계획대로 됐을 때 이야기예요. 한 번도 예산 안에서 끝난 올림픽이 없는데 이 계산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했고 전북도민은 10명 중 9명 가까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찬성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반대 이유 1순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재정 부담.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꼽는 건 결국 돈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전북은 2023년에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치렀습니다. 예산 1170억 원짜리 국제 행사였어요. 결과 기억하시죠? 매립이 덜 된 땅에서 행사를 열었는데 폭염에 냉방 시설이 부족했고 위생 문제가 터졌고 참가자들이 조기에 빠져나갔어요. 감사원 결론이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전주올림픽 예산은 6조 9천억 원이에요. 잼버리의 약 60배 규모입니다. 규모가 60배인 행사를 같은 지역에서 치르겠다는 건데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이건 당연히 물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온 게 있어요. 6조 9천억 원 중에 중앙정부가 얼마를 내고 전북도가 얼마를 내고 분산 개최에 참여하는 다른 도시들은 비용을 얼마나 나눠 내는 건지 서울이나 부산이 경기장을 빌려주면 그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는 건지 이 재정 분담 구조가 아직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총액은 나왔는데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는 불분명한 겁니다. 흔히 나오는 반론을 하나 더 볼게요. 올림픽은 경제 효과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올림픽이 아니면 한국을 세계에 보여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한국 음악이 전 세계 차트 1위를 하고, 한국 영화가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상을 받고,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스트리밍 1위를 찍고, 한국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국가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 올림픽이 필요했던 시절은 있었어요. 그건 1988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6조 9천억 원이라는 돈이요. 이 돈을 올림픽 말고 다른 데 쓴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출산 대책에 쓸 수도 있고,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청년 주거 지원에 쓸 수도 있고, 지방 의료 시설을 확충할 수도 있어요. 2주간의 올림픽에 쓰는 것과 수십 년간 국민 삶에 직접 닿는 곳에 쓰는 것, 뭐가 더 남는 선택일까요? 올림픽이 끝나면 선수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떠나요. 카메라도 꺼져요. 근데 청구서는 남아있어요. 그걸 여는 건 우리입니다. 이번엔 열기 전에 계산부터 해볼 건가요?